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안 들어가요, 공부 머릿속에. 고등학교 일본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이 아이가 그림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림은 무조건 성공할까요? 지금 이 상태는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본인의 꿈과 잘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공부에 집중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마음 같아서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 좀 달아놓고 내 아이의 그 수업 태도 같은 거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더더군다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수업, 특히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졸지는 않는지,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네 분은 수업 시간에 어떠셨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도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 세 분들은 그래도 수업 시간에 집중 잘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리 씨는 의심이 됩니다. 사실 뭐 수능 13점이라고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늘 항상 팡팡 논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의욕이 앞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오잖아요. 네. 그런 도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좀 재밌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눈빛이 한 6일 정도 지난 동태 눈빛으로 바뀌어갑니다. 너무 오래됐네요. 그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여자애들 얘기를 해줘요. 여자애들은 말이야 이런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서 수학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줘요. 아, 미숙이랑 영숙이가 있어. 근데 걔네 둘 다 일이 널 좋아해. 이게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가슴 떨려. 가슴 떨리게.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이성하고 관련된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니까 네. 좀 더 집중도 되고 재밌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수학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의 그 관심을 확 사로잡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따로따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3 학생들이 수학이 왜 어려울까라고 하는 질문에 1위로 내용이 어렵다라고 꼽았고요. 그다음에 2위가 배울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3위는 진도가 빠르고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들이 밝힌 학급의 반 이상이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요. 1위로 선행학습으로 집중을 잘하지 않아서를 1위로 꼽으셨어요. 그리고 2위가 내용이 많고 진도가 빨라. 그리고 3위가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서 가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게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나요? 조금은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듣지 않아도 뻔한 얘기 하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15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떤 한 아이가 3학년인데 그거 역수로 하면 돼요. 곱하기로 바꿔서 3분의 1 하면 돼요 하고 바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맥빠지네요. 네. 그래서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애들도 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선행을 몇 년씩을 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또 그렇게 해서 풀리면 답이 간단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 수업을 참 이끌어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언뜻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수학을 앞서가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선행학습이라는 게 일종의 유형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접해본 문제에 대해서만 아이가 강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 그런 개념 원리나 그 밑바닥에 있는 아주 다양한 그 이론들을 아이가 익히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이거 잘해,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에 차 있어서
기초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수학적인 고찰을 하지를 않아요. 아마 김희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어떤 그 개념을 지식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약간 추론을 해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사고를 키워나가는데 아마 선행을 해서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그런 추론 과정이 다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아이한테 손해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수업 태도 좋은 반이 확실히 성적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과정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낸다거나 아이가 협업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그 수학적인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수업의 진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이 많아서 진도가 빨라서 사실 1, 2, 3학년 초등학교 때 뭐 4, 5, 6학년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내용이 많아지고 네. 빨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1년 내에 끝내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건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했던 수학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내용이 많고 진도를 빨리 나갑니다. 네. 사실 이 수능의 길목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중학교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학생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엄마의 고민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경기도 파주입니다. 집에 육아용품이 참 많네요. 정말 한글 공부도 붙어 있고 어린 동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집치고는 육아용품이 먼저 눈에 띄네요. 우선 엄마를 만나볼까요? 지혜 엄마 차미정입니다. 지혜 어머님, 무슨 고민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집중을 못하거나 특히 수학 과목이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일단은 풀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수학 점수가 낮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여자 학생 방식으로는 좀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걸쳐놓은 수건과 어수선한 책상. 공간에 비해 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책꽂이에 마구잡이로 쌓인 물건들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집중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게 아이의 문제집이고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풀다가 이런 문제들, 쉬운 것들, 이런 거 풀다가 뒤로 가면 이제 안 풀어요. 자기가 그냥 내킬 때 조금씩 학교에서 뭐 숙제 내준다 뭐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해도 안 돼라는 마음이 정말. 드니까. 네. 낙서인지 풀이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문제집.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그냥 하기 싫어 이게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하면은 또 애가 좀 약간 반항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엄마가 아까 개인 인터뷰할 때보다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문제집 넘기면서 화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나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드실 수 있죠. 여러 가지 글귀 나오고 그 문제를 뭐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식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집중력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수학 공부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해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혜를 위한 수학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어머님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좀 구분이 되는데 어머니께서 일단 기초가 부족하고 애가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어렵다고 느껴서 잘 안 풀고 학습량 자체도 굉장히 적은 걸로 뭐 실제로 문제집 푼 것만 봐도 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다 갔던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남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네요. 네. 근데 친구를 딱 보니까 또 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막 다 잔소리로 느낀다 할 그렇죠. 정도면은 지금 약간 사춘기에다가 중2병이 온 것 같고 또 이걸 지켜보는 엄마는 또 화병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중3만 되면 그렇죠. 중2병이 없어지면서 엄마의 화병도 잦아질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저는 중3이 절대 되면 그렇게 안 해결된다. 보는데 이게 시간이 약이다라고 기다렸다가 정말 중3 때 가서 네. 어쩌지도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혜 양이 성적이 10점에서 20점 사이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100점 만점에 10점에서 20점이면 최하위 점수를 받고 이건 있는 심각한 건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수학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50점 이상씩은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리 씨가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왜 웃음이 왜요? 아니 이리 씨가 누구한테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전문가분들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니, 네, 사실은요, 어머니께서도 지금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끌어주면 조금이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중간 정도까지는 끌어올라가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걱정이신 것 같아요. 김희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걱정됐고요. 문제집을 이렇게 보는데 뭐 앞에는 좀 풀었는데 뒤로 갈수록 안 풀어요인데 앞에 3장이거든요. 맞아요. 풀었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쪽수여서 그건 그냥 안 푼 것이다. 네. 그 문제집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말투나 또는 의뢰의 내용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이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세세하게 살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은데 공부방이 네. 조금 집중이 안 되게끔 유도하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을 빨리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문제집 풀이해놓은 과정 보시면서는 우리 고 교수님은 또 어떤 걸 포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 얘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스스로 내가 알고 모르는 걸 잘 점검하고 있나? 이제 이게 굉장히 걱정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를 보니까 정답은 표시했는데 거기에 그 풀이 과정은 틀려 있고 그다음 네모 넣기의 숫자가 절대 그게 더해서 18이 나오지 않는 수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와 정답이 잘못 달라요. 그러니까 아, 그걸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풀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사실 푼 몇 개의 문제도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 아이가 뭘 알고 뭘 풀려고 하는지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정보가 네. 없어요. 아. 그냥 정말 답만 찍거나 아예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풀 생각이 전혀 없구나. 수학에 정말 흥미라는 말도 안 어울리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구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구나. 뭔가 아까 대책 보니까 마련이 채점도 안 했죠? 채점 했었나요? 아주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했나요? 동그라미 있는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다 있던 건 아니었었고. 네. 저는 어머니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애가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한다. 근데 제가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해보지 않고 힘들어하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해보긴 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더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더 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들이 흥미나 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습을 볼 때는 항상 그 능력이나 네. 어떤 그쪽을 더 깊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오해인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하게 내 아이를 바라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지혜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 진행했잖아요. 예, 네, 해봤죠. 검사 결과 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이제 딱 100이고 100보다 약간 부족한 상태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처리 속도는 그 높네요. 평균 이상으로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손 동작이 늦거나 그런지는 않고요. 특히 시각적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동기 검사했을 때 네. 그 동기가 아주 안 좋아요. 아. 할 마음도 없고 옆에 있는 얘기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없고 없고. 지금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울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좀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잘 봐서 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심리 검사에서 그런 어떤 좋은 동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우울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차라리 좀 남자친구를 좀 사귀는 게 심리적으로라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좀 인생을 좀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해주고 나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그 검사 결과에서요. 속도가 좀 높이 나왔잖아요. 예. 속도가 높은 거를 뭐 자극해서 이 아이가 뭔가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럴 방법은 없나요? 일단 청각적 집중력은 좋지 않았는데 시각적 집중력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정상보다 꽤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든지 그 눈으로 기억하는 게 듣고 기억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 때도 사실상 지금 글씨를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면서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 게 풀이 과정을 쓴다는 게 사실 언어적인 거기 때문에 시각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 쪽에 가까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기억이 잘 나는데 말로 풀어놓으면 기억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수학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기대감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도 없는 우리 중2 오히려 우울감만 많이 있다고 하는 우리 지혜양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모습 관찰 카메라 함께 보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공. 15살 중학교 2학년의 지혜양입니다. 동생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한글 공부의 주인공. 네. 학교 후 지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동생과 놀아주는 일.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참 능숙하죠. 나 놀고 있어. 한참을 동생과 놀아준 후에야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지혜는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음이 내킬 때, 시험이 있을 때만 겨우 책상에 앉는다고 합니다. 연예인 사진 같은 게 좀 붙어 있네요. 오늘은 무슨 공부를 먼저 하는지 지혜의 문제집을 살펴볼까요? 아, 일본어 책이네요. 저 봉투도 좀 한번 치워주고 싶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지혜가 유일하게 스스로 공부한다는 일본어. 역시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한 티가 나죠? 일본어는 저렇게 또박또박 잘 쓰네요. 엄마가 보여준 수학 문제집과는 달리 공부하는 적이 보이는 일본어 문제집. 비교해보니 글씨체도 또박또박 집중한 티가 납니다. 함수부터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어요. 그냥 안 들어와요, 공부 머릿속에. 고등학교 일본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냥.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국내에서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미술 하고 있으니까 애니메이터 쪽으로 관심 있고 하니까 일본 쪽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쪽에서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 지혜는 애니메이터가 꿈. 그래서 재미없는 수학 공부는 더욱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의 유학도 수학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인피니트의 성종 씨 같아요. 드디어 지혜가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개념 정리는 지나가고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데요. 책상 끝에 문제집을 걸쳐놓고 푸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모르는 문제는 해답지를 보고 풀기까지 공부라기보단 답을 채우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곧잘 했다는 지혜.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학습량과 높아지는 난이도에 점점 견디기 힘들어했다는데요.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니 문제는 더 풀기 싫고 결국 수학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엄마를 찾는데요. 엄마, 일로 와봐. 150하고 440에 최대 오약수 보여줘. 먼저. 해봐. 050하고 440. 150 방어.
중학교 2학년 문제를 막힘없이 설명해주는 엄마. 자연수로 오빠라고 했으니까 서류 약분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거 구해야 되니까 최대공약수 구해야 되는 거. 언니 이거 하고. 어떻게 얘가 비교했을 때 이거 15야? 5야, 5. 그게 5야? 응, 그래서 5야. 언니 이거 하고. 언니 이거 하고. 지혜 수학 가르쳐주랴 막둥이 보살피랴 엄마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막내 손도 긁어줘야 되고. 멀티태스커. 이미 여러 수식들로 가득한 문제집. 풀이 과정을 구분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얘가 최대 공약수잖아. 저 최대 공약수를 양분하다가 그러면 10이고 얘도 10이잖아. 엄마의 설명을 듣고는 있지만 동생의 방해에 지혜는 더욱 집중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야, 윤희야. 주세요. 됐어? 다른 건? 됐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은 풀으니까. 네. 엄마와의 문제풀이를 끝낸 지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제집은 책상 위에 던져놓은 채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지혜가 잃어버린 수학 흥미를 되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을 둔 어머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좀 익숙하죠. 네. 근데 중2 과정을 어머니가 저렇게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어머니께서 공부방 선생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더 내 아이가 이렇게 수학에서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지혜 입장에서는 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지쳐갖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엄마가 나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그맨인데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PD예요. 그럼 밖에서 막 하고 집에 와서 밥 먹다가 피곤하다. 편안하게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야 이리야 이건 재미없어. 야 요 얘기 방송 나가서 재밌어. 이러면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네. 거기다가 네. 엄마만이 아니라 요 너무 귀여운 방해꾼이 있잖아요. 인형 너무 같은 귀여운. 동생. 네.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걔가 방해가 안 된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윤이. 아 진짜 공부할 때 옆에서 저 정도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어머님이 공부 가르쳐 주실 때는 좀 동생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왜 보행기 이런 거랑 보행기 탈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부모님도 아무리 어린 그 동생이 있지만 그래도 지혜한테 그 주는 사랑을 말로 뭐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네. 그렇게 서로 이 환경을 잘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지혜 양도 지쳐 보이고 어머니도 지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귀여운 막내만 지금 너무 해피해요. 언니도 나랑 놀아주고 엄마도 나랑 놀아주고. 근데 사실 지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가르치면 제법 잘 따라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 그 함수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뭔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지혜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동기예요. 지금 아마 일본어 할 때 글씨 굉장히 예뻤고, 네. 그렇죠? 일본으로 가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걔가 그림을 그릴 때는 집중 시간이 몇 시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얘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나 5학년이라면 야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바꾸고 수학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수학을 극복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곧 3학년이 되면 너 좋아하는 일본어하고 그림은 놔두고 우리가 수학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거는 얘한테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서. 같아. 예. 아주 희망을 다 없애버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을 극복해서 나중에 얻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다면 얘한테 정말 원하고 잘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일로 가는 게 수학을 극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을 뭐 잘한다고 하는 의미가 정말 뭐
꼭 성적에 어떤 만점 뭐 상위권 이건 그게 아니고, 아니라 네. 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얘가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거를 마중물 삼아서 그렇게 해 나갈 수 그쵸. 있도록 격려하는 게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수학을 봐요. 하고자 하는 동기를 우리가 부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좀 사실 얘는 미술을 잘하고 애니메이션을 잘하니까 일본으로 보낼 거다라고 이미 아이가 저 간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려고 해요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에 간대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그냥 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는 생각이 저는 좀 약간 위험하지 네. 않나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세팅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본에 간다고 해서 글쎄요, 그거는 추측일 뿐이잖아요. 일본에 가서 잘 될 것이다라는 건.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잘 그렸는데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이 아이가 그림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림은 무조건 성공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예체능도 예체능만 잘하면 공부 못해도 성공했지만 요즘은 예체능하는 애들이 또 공부 다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네. 일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공부라는 도피처를 두고 이거는 그냥 해도 안 해도 되는 공부 정도로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고 어머니도 아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보내려고요 하시는데 일본에 제 제자들도 가서 적응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왕따 당하고 이렇게 놀림 당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공부를 떠나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도 네. 지금 저렇게 자신감 없고 우울한 듯 이렇게 조용한 성격이 이렇게 사교성 있게 잘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가게 되면은 또 일본어라는 그거 자체도 또 스트레스가 올 거란 그럴 수 말이에요. 있어요. 예. 또 환경 자체도 또 예. 달라질 거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요. 네. 지금 한국에서 어떤 것에서도 지금 동기가 없어요. 오로지 얘가 동기가 있는 거는 일본어하고 그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인데 그림하고 일본어는 좋아하면 그걸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본어라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못 그려도. 그러니까 그림하고 일본어를 잘하는 거를 그만두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과목도 이제 좀 한번 같이 해볼 가볼 수 수는 있지 있도록 않나. 좀 동기 유발을 뭐 이제 시키자라고 여러 가지 하는 뭐 게 방송에서 네. 그 얘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 화면으로 본 것과 검사한 것 그렇죠. 결과밖에 예. 없어서 속단하기 힘드는데 좀 부모님이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생각이 있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결코 그 세상을 안 살아본 분도 아니고 아이들을 안 가르쳐 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얘하고 찾은 게 일본어에는 관심이 있고 일본 가자고 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일본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소장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에게 지금 극약 처방일 수는 있지만 그쵸. 그렇게 그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듣기에. 얘가 기쁜 것만 해서 자기의 동기가 올라가고 나면 30살에 할 수도 있고요. 25살에 할 수도 있어요, 수학을. 근데 지금은 이 죽어가는 이 불꽃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더더군다나 정말 이 중2, 중학생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섣불리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을 것이다조차도 말씀드리기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혜양이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학의 학습량은 또 얼마 정도가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일일 시간표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4시 반부터 7시까지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자유시간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동생을 보는 시간이겠죠. 자유 시간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식사하는 시간까지 다 그냥 포함해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리고 1시간 동안 공부와 숙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우리 취침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10시간을 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잠자는 거 양으로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엄마가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주거나 시간표를 짜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지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중요하겠죠. 것 같은데요. 예. 얘가 이 자유 시간에 정말 좋아하는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그게 이제 학습 시간인 거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학습 같은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시간을 좀 아이하고 이제 어떤 시간에 수학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니라고 네. 해가지고 조금
스스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공부 시간도 너무 적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만 공부했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학원이라던가 이런 걸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왠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영향도 대한 있었을 공부 수도 접촉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방법도 좀 어떨까, 오히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수학학이잖아요. 누구든지 수학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정말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수학은 좀 시켜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죠? 중학생인데 뭐 초등학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중학생이라도 초등학생 문제를 풀어야죠, 모르면은.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가 끝난 후에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비슷한 사례의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집 상황, 동생 어린 나이까지 너무 상황이 유사해서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친구가 계속 생각나서 눈물이 좀 네, 글썽글썽 하신 것 자꾸 같아요. 진짜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혜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니까 간절하게 칭찬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께서 약간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써주고 이 아이가 그런 것 같아서 유난히 칭찬 많이 해주고 이뻐해주고 자잘한 거에도 관심 가져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피챗흥 이런 걸 글씨로 써요. 오히려. 피챗흥, 피챗흥 이런 걸 쓰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기 말에 그 아이를 헤어지면서 담임이 아니게 되면서 이제 아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이 실패했어. 이렇게까지 적대감적으로 말을 하는데 실패했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피채팅 반응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말했던 한마디 칭찬, 믿어준 거, 심지어는 숫자를 쓰면 일자 너 너무 잘 쓴다. 웬일이니? 일자 진짜 잘 쓴다. 하도 칭찬할 게 없으면 그 숫자 쓰는 것까지 칭찬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애들은 다 담아두고 되새기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됐어요, 이 친구가. 네.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혜에게도 어머니께서 지금 중2라서 제 말을 안 듣고 뭐 말하면 알았어 엄마 됐어 뭐 이럴 게 아니라 계속해 주세요. 한동안은 아버지 뭐 하세요? 와서 그 어린 동생 좀 봐주시고 네. 둘이 손잡고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걸으면서 10분이라도 대화를 한다던가 올곧이 지혜에게만 줄 수 있는 그래서 아 나도 귀한 딸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진짜 기본적인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게 지혜도 동생을 이뻐해요. 이뻐하는 것 같아요, 이뻐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정말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지혜도 느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요, 항상 10대 연예인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벽에 붙어있던 그 인피니티의 성종 씨거든요. 네. 그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만 넘으면 엄마가 인피니티 콘서트에 데리고 갈게. 아,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해서. 좀 현실적이다. 네, 약간 네. 좀 이렇게 뭔가 유혹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리야, 네가 10kg를 빼면 내가 예쁜 여자 소개팅 씨 해줄게. 그러면 더 미친 듯이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 소녀의 그런 감성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좀 연결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건 좋은 방법인 해봤습니다. 것 같아요. 그 매우 좋은 저는 방법이에요. 그랬었어요. 매우 예. 좋은 방법인 게 예. 동기는 원래 내적 동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외적 동기, 그 외적 동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의기소침하거나 아주 못하는 애들한테는 외적 동기가 플러스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가끔씩 쓰는 거는 매우 좋아요. 네, 그렇게 동기가 없을 때 처음에 그렇게 외적 동기를 주면서 네. 아이한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좀 비상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거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이거 하면 뭐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꾸 많이 진행되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꺼진 불을 키워야 되는 거기 되살리기 때문에 위한 일단 탈 방법으로. 때까지는 그냥 주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돈도 주고 네. 선물도 사주고 해줘서 어느 게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여기서 내적 동기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 저는 항상 이렇게 막 던지는데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황스러워요. 가끔 맞는 게 난 놀린다고 할 줄 알고. 아니 이런 정말 얘기하면. 콘서트 한번 보내줄게. 이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 몰래 가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보내주고 내가 그럼 뭔가를 이뤄낸 것도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게 갈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나도 널 위해서 뭘 해줄게. 네. 서로. 그리고 정 안 되면 콘서트가 좀 어려우시면 성중 씨 사인 받을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인데. 네, 전 가능합니다.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 네, 50점 화면을 넘으면 똑바로 보시고. 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50점 넘어가지고 수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많이 한 얘기보다 훨씬 가능성이 그렇죠. 높을 네. 우리 지혜양 잘 들었죠? 이 아저씨가, 네, 이래 보여도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사인 꼭 받아다 준다니까 50점 한번 넘어봅시다, 그 우리.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눈에도 알아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몰랐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알려면 네. 이거 항상 그 연예계에 관심이 많이 그래요. 가져야 역시 돼요. 그러네요. 자, 이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을 들어보도록 들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도 네. 저희가 아이한테 그래도 어떻게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공부법 아니면 올바른 학습법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번씩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아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잘 유도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일본어 쓰는 거 보니까 글씨를 잘 쓰는 애예요. 근데 수학을 그렇게 풀이 과정을 좀 널찍 자신 있게 틀려도 되고 풀이 과정이 틀려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 쓰고 예쁘게 쓰고 잘 정리한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성적은 오르고 안 오르고는 두 번째 문제고 네.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렇게 잘 필기를 해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던 노트를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옆에를 좀 자기가 새로운 노트 옆에다 캐릭터도 좀 그려가면서 그런 노트 정리를 내가 어떠한 기본 문제 또는 어떠한 기본 개념을 내가 예쁘게 해서 자신만의 노트로 만드는 자신만의 걸로. 노트를 올려서 SNS 같은 거 요즘은 자기 노트 이렇게 이제 올려서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 없는 재주를 좀 살려가지고 노트 필기를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약간 넷컷 사파 있잖아요. 만화처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려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사파를 올려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올리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얘는 그런 거에 이제 자신감을 붙으면서 조금 재미를 붙여 나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는 얘의 소질을 살려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네. 좋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네. 먼저 좀 적극적으로 취해보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답 노트나 본인이 노트를 만들어서 SNS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좀 끌어보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김희진 선생님은요? 네. 아이가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쓰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신이 관심사를 과목으로 수학으로 돌려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아이의 표정을 잘 보셨어야 해요. 아이가 인터뷰할 때 어려워요. 함수 때부터 못했어야 할 때 웃었거든요. 네. 그런데 식탁에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었죠. 엄마가 동생 안으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해했어 하니까 똑같은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그렇게 관심을 좀 갖게 하려면 전에 소장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얘기하면서 놀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한번 그 친구들을 불러서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직접 늘 공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책이라도 펴놓고 물론 놀고 까다닥까닥하고 순정 만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같이 어울리게 해주는 방법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과목을 위주로 하면서 네. 이제 수학도 같이 이제 조금씩 정말 네. 뭐 크게 바라지 않고 그냥 그렇죠. 수학에 대한 관심만 조금의 끈이라도 좀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리고 지혜 같은 경우 꿈이 있으니까 네. 이게 미술을 하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하고 잘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정말 수학 고민만 없다면
굳이 뭐 일본에 유학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평범한 중2 여학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학에 이렇게 뭐 인생의 발목을 잡나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이 슬프네요. 한 사람의 그 사는 곳을 바꾸네요. 그러니까요. 뭐 국적을 바꾸고. 일본도 가야 됐다가 또 아니면 그 어디 뭐 어촌 뭐 이런 데 지금 막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지혜 양이 놓쳐서는 안 될 수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을 공유해라입니다. 혼자서만 끙끙대지 말고요. 친구들과도 공유하고 또 마인드 띵킹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면서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많이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와 관계 있는 일본어 수학 만화, 네. 일본어 수학 교재. 이러면 얘는 일본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 따라오는 수학에 그나마 친근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수학 일본어를 정말 좋아한다면 밑에 하기 싫은 거에 사고 싶은 그 일본어라도 일단 잘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네. 다행히 지혜는 좋은 꿈이 있어요. 소질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본인의 꿈과 잘 연결이 되면서 훗날 굉장히 좋은 디자이너나 아니면 그런 애니메이터가 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희 씨.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요. 인피니티 콘서트 티켓을 사라! 미리 어머니께서 미리 사놓고 좋아요.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럼 늘 볼 때마다 저 오빠를 만나야 되는데 네. 하면서 자려고 하다가도 아까 잠도 많이 자더라고요. 자려고 하다가도 오늘 2시간만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방을 공연 정했습니다. 티켓은 괜히 사놨다가 또 네.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못 갈 수 있으니까 일단 CD 어때? CD. CD부터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살살해요. 요즘 공연 티켓도 되게 비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 CD부터 시작하셔서 네. 실제로 내가 준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뭔가 이게 내가 이거 얻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의 결정적 한방들 어떠셨나요? 선생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수학을 공유하라, 일본어를 공부해라, 자신을 위해 공부해라. 그리고 비전문가지만 어쨌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통했었던, 저도 딱 중2 때 통했었던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티켓, CD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포자. 수포자예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지혜 양의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이 수포자가 생겨나는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가 가장 많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수포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학이 늘 항상 수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지혜 양도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서 수학이 조금이나마 쉬워지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꼭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안 들어와요, 공부 머릿속에. 네, 오늘은요, 일단 수학 자체가 너무 싫어요 하고 얘기하는 진짜 수포자에 근접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매번 강조하지만 수능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생들까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수학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방법들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못하는 공부가 대체로 국영수예요. 다른 과목은 만만한 게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리도 처음 하는 거고 그렇죠. 역사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를 잘하고 싶으면 국영수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네. 차라리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국영수를 집중해요? 절대 안 하게 하고 기가나 사회 같은 과목 만만한 거를 딱 2과목을 찍어가지고요. 기말고사 때 요거만 반복시켜서 2점수라도 100점을 맞게 해요. 그러면 얘가 갖는 느낌은 뭐냐면
하니까 되는 걸 그렇죠. 느끼면 네. 이제 방학 때 오히려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공부도 하고 오히려 개념 공부도 하고 이래서 시간을 벌어야지 지금 영어가 안 되고 수학이 안 되고 국어가 안 된다고 당장에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거고 얘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영수를 못하는 애들은 그걸 잠시 중단하고 네. 하면 되는 과목부터 시키죠. 오히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로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김희진 저는 선생님은요? 중 3학년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요. 아이가 정말 해보겠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의욕만 가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그 잡는 계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학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분은 학회에 나가서 완전 영웅 대접받고 뭐 그러니까 실생활들을 말해주시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어릴 때 관심이 없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도 수학 못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주면서 이제 과자도 하나 사주고 길지는 않았어요. 30분 정도였거든요. 정말 변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도 주고 막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그 학과 사무실을 보면 다 메일 있잖아요. 그 메일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에 관해서 설명해 줬더니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근처에 그 동네 형처럼 저번에 우등상 타서 그 자극을 준 형처럼 네. 이렇게 수학으로 성공한 잘된 그런 케이스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가까이 지내게 해주면 그 의욕을 고취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잘하지 않을까. 정말 아이들한테 동기를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학을 못했다가 갑자기 잘하게 된 사람들의 책을 선물해 준다. 아이들이 그거 보고 좀 자극을 받을까요? 책 받아요. 같은 거. 당연히 받죠. 그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수기들이 있거든요. 나 뭐 꼴찌에 서울대 갔다 네.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실제로 그 책을 보고서 제2, 제3의 박세리가 나오듯이 자기도 그렇게 돼서 또 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지혜의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공부를 좀 잘 못하면 뭐 피아노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너는 음악을 해라, 너는 미술을 해라. 넌 개그를 해라. 너는 그러니까 예체능 쪽으로 가면 왠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요즘도 사실은 아예 미리 그 진로를 정해놓고 그래서 너는 공부를 좀 덜 해도 돼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게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 공부가 꼭 그 수학이고 수학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력에 대한 어떤 향상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런 도구적인 학문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융합적 그 사고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자신의 그런 사고나 논리를 가지고 다른 연관성을, 다른 세계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거를 어떤 창의적인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융합 인재를 세계적으로 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의 패러다임도 변해서 이제 융합적 사고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학문으로서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교육은 결코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성호 소장님도 한 말씀 좀 들을까요? 저는 이게 동기가 안 좋은 아이들 그 공부를 이제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목표 점수를 평균 점수 이하로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마다 현실적으로, 네. 평균 점수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나오는 점수거든요. 어떤 학교는 평균 점수가 30점인 학교도 있고 50점인 학교도 있고 70점인 학교도 있어요. 네. 그 내가 목표 점수를 90점, 100점으로 잡으면 이게 한도 없이 먼 건데 평균 점수라는 것은 유형 문제만 풀면 나올 수 있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 다음에 상승은 그 다음에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현실적이지만 좀 속이 트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항상 100점을 못 맞으면 다 공부 못하는 아이처럼 취급을 받기가 네, 쉬운데 오히려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평균은 따라서 딱 중간인 거기 때문에 네. 한때 수능 평균이 35점, 40점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40점을 받았다고 그러면 약대 점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네요. 이렇게 얘기 그렇죠? 들으니까. 예. 첫 번째 목표는 평균 점수까지 올라가면은 현재 15점이 나이도 거기까지 가는 노력은 정상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그 원하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취 기준만 달성하면 정말 그 우리가 최소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앞으로 네, 이렇게 맞는 될 것 말씀인 같아요. 것 80점을 같아요. 맞으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90점, 100점 맞으면 수학을 과하게 잘합니다. 오히려 과하게 미달입니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좀 뭔가 좀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네요. 과하게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잘하는 것도 비정상이죠. 80점, 70점은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진짜. 네. 일단 오늘은 예체능과 수학, 뭐 예체능과 그냥 일반적인 대입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와 또 수학에 너무 관심이 그리고 또 동기가 완전히 떨어진 아이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수학에 대한 동기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까지도 한번 좀 불어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저희 수학은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